그 집에는 3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대신 야라고 불리던 여자. 밥도 방도 사람 취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모든 가족이 떠난 병실에 단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그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잠깐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지은은 조용한 여자였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낮고 웃을 때도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며 일찌감치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존재를 지우는 법이었다.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아픈 것을 내색하지 않는 것, 불편해도 웃는 것. 그 3가지만 잘하면 적어도 맞지는 않는다는 걸 어린 시절의 지은은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 그런 그녀가 대기업 회장의 막내 아들과 결혼했을 때 사람들은 말했다. 인생 역전했네. 친척들은 부러워했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지은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제 편하게 살아라. 그 말이 얼마나 오래가지 않을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다. 결혼식은 성대했다. 한강이 보이는 호텔 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 셀 수 없이 많은 꽃다발. 지은은 그 화려함 속에서 내내 어색했다. 드레스가 불편한 게 아니었다. 그 공간 어디에도 자신이 속할 자리가 없다는 느낌. 웃고 있었지만 심장 한구석이 서늘했다. 그리고 결혼 첫날. 시어머니 최 여사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시선이 발끝에서 시작해 머리끝까지 천천히 올라오는 동안 지은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었다. 물건을 감정하는 눈이었다. 우리 집에 어울리는 애는 아니네.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은 선언이었다. 너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너는 이 가문의 일원이 아니라는. 그리고 그 선언은 그날 이후로 지은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그날부터였다. 지은이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일 하는 사람처럼 살게 된 건. 아침 6시 온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지은은 이미 주방에 서 있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식구는 많았다. 회장 내외,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리고 각자의 아이들. 지은의 남편은 출장이 잦았고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았다. 사실상 지은은 그 집에서 혼자였다. 큰 며느리 정희는 강남 출신의 집안 좋고 얼굴도 반반한 여자였다. 지은을 볼 때마다 입꼬리를 살짝 내리며 웃었다. 말없이 내려다보는 그 표정이 어떤 폭언보다 더 깊이 박혔다. 둘째 며느리 수지는 달랐다. 노골적이었다. 야, 이거 다시 해. 간이 왜 이래? 야, 청소 언제 한 거야? 여기 먼지 봐. 야, 애들 픽업은 내가 가야지. 나는 모임 있어. 이름이 없었다. 지은은 그 집에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 언제나 야였다. 가끔은 그냥 손짓이었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주방을 가리키면 지은은 그 의미를 알아서 해석하고 움직여야 했다. 틀리면 혼났다. 맞춰도 칭찬은 없었다.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여보, 나 좀 힘들어. 어머니가. 남편은 핸드폰을 보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다. 원래 그런 분이야. 네가 좀 맞춰드려. 그게 전부였다. 핸드폰 화면이 다시 그의 눈을 가져갔고 지은의 말은 방 안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은은 울지 않았다. 정확히는 울 수가 없었다.
우는 걸 들키면 약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감정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예민한 거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지은은 눈물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수도꼭지를 틀고 그 소리에 섞어서 울었다. 물 내리는 소리와 함께 삼켰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다. 봄에 그 집에 들어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지은의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다. 설거지와 청소와 빨래와 요리, 회장 내외의 일정 관리와 아이들 학원 셔틀, 경조사 챙기기와 손님 접대, 그 모든 것이 지은 혼자의 몫이었다.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는 감사도 미안함도 없었다. 지은은 가끔 생각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끼니를 챙겨야 했고, 다음 청소를 해야 했고, 다음 심부름을 가야 했다. 생각할 틈이 없는 삶. 어쩌면 그것도 의도된 것인지도 몰랐다. 마이너스.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이 쓰러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가던 회장이 갑자기 바닥에 무너진 것이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가족들이 우르르 뒤를 따랐다. 그리고 이틀 후 병원 복도에서 최 여사가 말했다. 오늘 집에서 중요한 손님이 와. 너는 집에 가서 준비해.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면회실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아이들도 들어갔다가 나왔다. 남편도 짧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리고 병실은 텅 비었다. 지은만 빼고 모두가 떠났다. 지은은 손님 준비를 위해 집으로 가야 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라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병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회장의 얼굴이 왜인지 모르게 작아 보였다. 저 크고 무서운 사람이 저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게. 지은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손님 준비는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았다. 오늘만큼은. 그리고 그 선택이 지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의 지은도 몰랐다. 마이너스. 10년 뒤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그 집안은 무너졌다. 아침 5시.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지은의 하루는 시작됐다. 알람 소리도 없었다. 몸이 먼저 알았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머릿속은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 아침 메뉴, 어제 불려놓은 콩나물, 냉장고 안에 남은 두부. 5시 10분이면 쌀이 씻겨 있어야 하고 5시 30분이면 국이 끓고 있어야 했다. 6시 30분 회장이 기상하기 전에 상이 차려져 있어야 했다.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다. 늦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지은은 찬물에 손을 담갔다.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여름이면 땀이 찼다. 계절이 바뀌어도 손의 감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상 빨갛고 항상 거칠었다. 결혼 전 어머니가 사준 핸드크림이 화장대 서랍 안에 있었다. 뚜껑도 한번 열어본 적이 없었다. 손에 크림을 바를 시간이 없었다. 아니, 그런 걸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주방은 넓었다. 호텔 레스토랑 주방처럼 넓고 반짝이는 그 공간이 지은에게는 사무실이었다. 아니, 감옥이었다. 아무도 없는 새벽 형광등 하나만 켜진 그 주방에 서 있으면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요리하는 기계, 치우는 기계, 웃으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되고 아파도 안 되는 기계. 큰 며느리 정희가 내려온 건 7시가 넘어서였다.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아 차려진 음식을 내려다보더니 젓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말했다. 야, 이 나물 왜 이렇게 질어?
물을 얼마나 넣은 거야? 지은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반사적으로 정희는 코웃음을 쳤다. 죄송하다고 맛이 달라지냐? 그리고 천천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등 뒤에서 바라보았다. 주방에 서서 다음 설거지를 준비하면서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그런 말에 눈물이 나오는 회로가 끊겨버린 것 같았다. 그냥 몸이 움직였다. 감각 없이. 둘째 며느리 수지는 조금 더 늦게 내려왔다. 아이를 하나 안고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식탁에 앉으면서 지은을 한번 흘겨보더니 말했다. 어머, 이거 내가 어제 말한 메뉴 아니잖아. 죄송해요, 재료가. 됐어. 어차피 너 같은 애는 이 정도는 해야지. 툭 던지듯 말하고 수지는 핸드폰으로 눈을 돌렸다. 너 같은 애. 그 말이 아침마다 지은의 귀에 꽂혔다. 너 같은 애. 그 말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가난한 집 출신. 배경도 없고 스펙도 없고 예쁘지도 않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그 태어남이 폭언보다 더 오래 지은의 안에 남았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잖아. 수진이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작게 웃고 자리를 떴다. 지은은 그 웃음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다. 자정이 넘은 시각, 술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다. 지은은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국을 데워놓고 수건을 꺼내놓고 습관처럼 남편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을 가져다 내밀었다. 밥 먹을래? 됐어. 짧은 대답. 지은은 옆에 앉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이런 침묵이 쌓이면 대화가 되는 줄 알았던 때도 있었다. 이제는 안다. 이 침묵은 그냥 침묵이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그래도 입을 열었다. 조용히 최대한 자극하지 않도록. 나 왜 여기 있어? 남편이 눈을 떴다. 지은을 봤다. 잠깐이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 집에서 뭔지.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인 얼굴. 또 그 소리야. 한 번도 한 적 없어. 맨날 그런 분위기잖아.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 아니었지만 틀린 말이라고 할 에너지도 없었다. 남편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힘들면 나가든가. 그 말이 공중에 떴다. 나가든가. 지은은 숨을 멈췄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남편은 알까? 아니, 알면서도 한 말일까? 나가든가. 마치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마치 쉬운 일인 것처럼. 갈 곳이 없었다. 친정 어머니는 지은이 이 결혼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딸이 잘 됐다고, 이제 편하게 산다고 동네방네 말하고 다닌 그 어머니에게 여기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돌아갈 방도 돌아갈 얼굴도 없었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지은은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데워놓은 국이 식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그런 소리는 나지 않는다. 그냥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버텨야 할 이유가 있는가?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질문을 끝까지 생각하면 무서운 곳에 닿을 것 같아서 지은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아침 오시를 기다렸다. 몸이 먼저 알 것이다. 눈이 뜨일 것이다. 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올 것이다. 그게 지금의 지은이 가진 유일한 리듬이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고작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어떤 밤들은 사람을 조용히 바꾼다. 지은도 몰랐다. 그날 밤이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그날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아무런 예고가 없었다. 전날도 평소와 같았고 그 아침도 다를 게 없었다. 회장은 늘 그랬듯 7시 정각에 식탁에 앉았다. 지은이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신문을 펼치고 국을 한 숟가락 떴다. 그리고 숟가락이 떨어졌다. 소리가 먼저였다. 쨍 하고 식탁 위에 부딪히는 소리. 지은은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그냥 놓친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건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 침묵이 이상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다. 회장이 의자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다. 회장님. 지은이 달려갔다. 바닥에 닿기 전에 몸을 받쳤다. 60이 넘은 남자의 무게가 팔로 쏟아졌다. 지은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회장의 머리를 안았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여보세요. 여기요. 사람 쓰러졌어요. 집안이 뒤집어졌다. 구급차는 11분 만에 왔다. 그 11분 동안 지은은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늘 위압적이고 단단하게만 느껴지던 그 손이 이렇게 힘없이 축 늘어져 있다는 게 낯설었다. 최 여사는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정희와 수지는 각자의 방에서 뛰어나왔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전화를 받고 지금 가겠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놀라움보다 당혹감에 가까웠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지은은 옆으로 물러섰다. 그들이 회장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지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회장의 손에서 옮겨온 체온이었다. 이미 사라지고 있는. 병원 복도는 길었다. 흰 벽, 흰 천장, 흰 바닥. 그 속에서 가족들은 대기실 한쪽에 모여 앉았다. 의사가 나왔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뇌혈관 쪽 문제로 보이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말은 짧았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더 짧았다. 의사가 돌아서자마자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낮고 빠른 목소리였다. 주변을 한번 훑고 나서 하는 말이었다. 누군가 들을까봐 조심하는 척 하지만 충분히 들리도록.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유원장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가 아니라 확인을 해야지. 오빠한테 연락했어? 근데 아마 본인도 모를걸. 아버지가 그런 걸 공유할 사람이 아니잖아. 최 여사는 말이 없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손은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울고 있는 건지 계산하고 있는 건지 지은은 알 수 없었다. 지금이 기회야.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숨을 멈췄다. 기회. 아직 사람이 살아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 곁에서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지은만 혼자 그 단어에 걸려 있었다. 면회는 하루 2번 짧게 허용됐다. 첫 번째 면회. 최 여사가 들어갔다 나왔다. 5분도 안 됐다. 나오면서 눈가를 닦았지만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 눈물이 슬픔인지 습관인지 지은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정희가 들어갔다 나왔다. 3분. 수진이 들어갔다 나왔다. 2분. 지은의 남편은 저녁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병원 복도를 걸어오면서 이미 전화를 하고 있었다. 통화를 끊고 지은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 의식이 아직 없대.
경과를 봐야 한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면회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장 오래 있었다. 10분. 나오면서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다. 배가 고프다고, 잠깐 밥 먹고 온다고, 아이들 봐야 한다고. 이유는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다. 병원 밖. 그리고 복도에는 지은 혼자 남았다. 지은은 면회실 앞 의자에 앉았다. 가야 했다. 시어머니가 손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집에 중요한 사람이 온다고. 그 말을 들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다. 유리창 너머로 회장의 얼굴이 보였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그 얼굴. 지은에게 단 한 번도 친절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없고 지은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그 넓은 병원 복도에 그 사람 곁에 아무도 없었다. 지은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면회실 문을 밀었다. 조용히 들어가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그냥 그 자리에 회장의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다. 지은은 그 손을 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었다.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밖에서는 지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유 원장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기회라는 단어가 계속 떠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병실 안에서는 기계 소리와 지은의 숨소리만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지은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회장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며칠이 지났다. 병실은 처음과 달랐다. 입원 첫날은 분주했다. 복도에 가족들이 가득했고 문병객이 줄을 이었고 병원 로비에는 화환이 놓였다. 대기업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찾아왔다. 걱정하는 척, 슬퍼하는 척, 안타까워하는 척. 하지만 사람의 발길이란 것이 그랬다. 시간이 지나면 줄었다. 사흘째부터 면회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 나흘째 정희는 아이 학교 행사가 있다고 했다. 닷새째 수지는 몸이 안 좋다고 했다. 엿새째 최 여사는 왔다가 1시간도 안 되어 돌아갔다. 집에 처리할 일이 있다고. 회장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남편은 사흘에 한 번꼴로 왔다. 올 때마다 핸드폰을 들고 왔고 면회실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시작됐다. 의식 없는 아버지 곁에서 사업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다. 그리고 간병인이 그만뒀다. 죄송한데요. 저 좀 힘들어서요. 중년의 여성 간병인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짐을 챙기며 말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지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힘들다는 걸 탓할 수 없었다. 지은도 알고 있었다. 이 가족 안에 있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간병인이 나간 날,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은은 그날 저녁 병실 문을 밀었다. 처음 들어올 때와 같은 문이었다. 같은 손잡이, 같은 무게, 같은 삐걱거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등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무관심도 복도를 채우던 가족들의 수군거림도 없었다. 조용한 병실이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지은은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다. 익숙한 자리였다. 며칠 전에도 여기 앉았었다. 그때는 잠깐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지은은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다.
산소 마스크 위로 드러난 이마와 눈, 나이가 느껴지는 피부, 드문드문 보이는 흰 눈썹. 평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멀리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며 보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지은이 더 높은 곳에 있었다. 그 사실이 이상했다. 슬프기도 했다. 그날부터였다. 지은이 매일 병실에 오기 시작한 건 아침 5시에 집안일을 마치고 점심때 병원으로 왔다. 오후 내내 회장 곁에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 다시 저녁 준비를 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됐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만 있었다. 말을 걸기가 어색했다. 어차피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과 다정한 말을 나눈 기억이 없었다. 지은이 이 집에 온 뒤로 회장이 직접 말을 건넨 건 손에 꼽았다. 그것도 대부분 지시였다. 이것 치워. 저 사람들 식사 준비해. 이름을 부른 적도 없었다. 그냥 손짓이거나 눈빛이었다. 그런데도 사흘째 되던 날 지은은 입을 열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요. 혼잣말 같은 목소리였다. 기계 소리에 거의 묻혔다. 하지만 한 번 꺼내자 다음 말이 나왔다. 창문 밖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봄이 왔나 봐요. 대답이 없었다. 당연히. 하지만 지은은 계속했다. 저 원래 봄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는요. 요즘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몰랐는데. 그날 지은은 1시간 넘게 혼자 말했다. 날씨 이야기, 어릴 때 살던 동네 이야기,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이야기. 회장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그냥 말이 나왔다. 이 집에 온 뒤로 처음으로 말을 마음껏 한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은은 병실을 꾸리기 시작했다.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다. 침대 시트를 직접 갈았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하나 올려뒀다. 이름 모를 작은 풀이었는데 병원 앞 꽃집에서 제일 싼 걸 골랐다. 초록색이 병실을 조금 달라 보이게 했다. 회장의 몸을 닦을 때도 지은은 천천히 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간병인 자격증이 없었지만 하는 방법을 유튜브로 찾아봤다. 손발을 주물러드리고 자세를 바꿔드리고 입술이 마르면 물수건으로 적셔드렸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냥 했다. 그러던 열흘째 되던 날, 지은이 회장의 손을 주무르고 있을 때였다. 손가락이 움직였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기계 때문에 생긴 진동인가 싶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회장의 검지 손가락이 지은의 손바닥을 아주 약하게 눌렀다. 지은은 숨을 멈췄다. 회장님? 대답이 없었다. 눈도 뜨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다. 그 작은 힘이. 지은은 회장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기계 소리가 계속 울렸다. 창가에 작은 화분이 햇빛을 받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처음으로 가볍게 잠이 들었다. 꿈은 꾸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감기 전 아주 잠깐 생각했다. 저 사람이 눈을 뜨면 뭐라고 할까? 처음엔 손을 닦아주는 것부터였다. 젖은 수건으로 천천히 손가락 사이사이를. 회장은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몸을 가누지 못했다. 뇌혈관이 막힌 자리가 너무 깊었다. 의사는 말했다. 회복이 가능하긴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가족들은 그 말을 들으러 오지 않았다. 지은만 들었다. 그날부터 지은의 하루가 다시 짜였다. 새벽 5시에 집안일을 끝내고 오전에 병원으로 왔다. 회장의 몸을 닦고 식사를 도왔다.
처음엔 미움이었다. 숟가락을 입에 대면 반 이상이 흘렀다. 지우는 닦았다. 다시 떴다. 또 흘렸다. 또 닦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사람에게 서두름은 폭력이라는 걸 어쩐지 알 것 같았다. 몸을 닦는 일은 처음에 어려웠다. 유튜브로 배운 것과 실제는 달랐다. 손이 떨리기도 했다. 이 사람의 몸을 내가 만져도 되는 건가 하는 낯설미 있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손이 익숙해졌다. 손이 익숙해지면 마음도 따라왔다. 그리고 대소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일이었다. 가족들은 그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돌렸다.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고, 전문 시설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일은 결국 지은의 손으로 처리됐다. 매일 묵묵히, 밤에는 울었다. 병원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고 익숙한 방식으로. 왜 우는지는 몰랐다. 슬퍼서인지, 지쳐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아마 세 가지 다였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다. 도망치지 않았다.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나중에 누군가 물으면 지은은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았다.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이유가 너무 많아서, 갈 곳이 없어서,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처럼 바라봐줬기 때문에. 당신 이름이 뭐요? 회장이 처음 눈을 떴을 때 한 말이었다. 쉰 목소리로 힘겹게. 하지만 분명히 물었다. 당신 이름이. 지은은 그 짧은 질문에 눈물이 날 뻔했다. 이 집에 온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지은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지은이요. 박지은이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건 전부이기도 했다. 1년이 지났다. 회장은 조금씩 나아졌다.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짧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휠체어에 앉을 수 있는 날도 생겼다. 지은은 그때마다 창가로 데리고 갔다. 바깥을 보여줬다. 봄이면 벚꽃, 여름이면 녹음, 가을이면 단풍. 회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지은도 말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가족들은 나아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잠깐 왔다가 갔다. 나빠진다는 소식을 들어도 잠깐 왔다가 갔다. 결국 병실은 언제나 지은의 자리였다. 3년이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했다. 병원 근처 카페였다. 남편은 먼저 와 있었다. 커피를 시켜놓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지은을 보자 시선을 돌렸다. 어색하게.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이혼 서류였다. 미안하다. 남편이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천천히 읽었다. 읽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읽었다. 단어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이 생겼어? 응.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 정직함이 오히려 더 쓸쓸했다. 지은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다. 그런데 떨리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오래전부터. 다만 확인하지 않았을 뿐. 도장을 찍었다. 남편은 잠깐 지은을 바라봤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봉투를 챙겨 일어서며 말했다.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병원 있을 거야. 남편이 멈칫했다. 아버지 곁에? 응.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유리문이 닫혔다. 지은은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울고 싶지 않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7년이 지났다. 지은의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눈가에, 입가에. 손은 더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엔 흰 것이 몇 가닥 섞였다. 30 초반에 시작한 일이 40을 바라보게 했다. 회장은 그 시간 동안 지은을 지켜봤다. 가끔 말했다. 지은 씨,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은 씨, 밥은 먹었어? 지은 씨, 어제 늦게까지 있었잖아. 오늘은 일찍 가. 이름을 불렀다. 매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은은 그 이름 석자가 들릴 때마다 아직도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지는 걸 느꼈다. 이 집에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름으로 불러준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다. 10년째 되던 해봄. 회장은 창가에 앉아 말했다. 지은 씨,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지은은 수건을 접다가 고개를 들었다. 뭐가요? 내가 잘해준 것도 없잖아.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잘한 것도 없고. 지은은 잠깐 생각했다. 그냥요. 그냥이 어딨어. 있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올해도 벚꽃이 피어 있었다. 미안해. 낮은 목소리였다. 지은은 들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한 말이 아니었다. 창문으로 봄바람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겨울. 회장은 변호사를 불렀다. 가족 중 아무도 모르게.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왔다. 11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첫눈이 내렸다. 지은은 병원으로 오는 길에 그 눈을 맞았다. 우산을 챙기지 못했다. 어깨에 눈이 쌓이도록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흰 것들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다. 소리가 없었다. 겨울 눈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다고 지은은 생각했다. 병실은 늘 그랬듯 따뜻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었다. 지은이 신청해둔 것이었다. 회장은 추위를 많이 탔다. 손발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진다고 담당 간호사에게 들은 뒤로 지은은 병실 온도를 직접 챙겼다. 아무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 가족들은 면회를 올 때도 코트를 입은 채 잠깐 앉아 있다가 갔다. 지은은 겉옷을 벗고 손을 씻었다. 오늘도 같은 순서였다. 손 씻기, 수건 적시기, 체온 확인, 몸 닦기. 10년 가까이 반복한 순서라 몸이 먼저 움직였다.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다. 요즘 들어 잠이 많아졌다. 의사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 지은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따뜻하게 적신 수건으로 손을 닦기 시작했다. 손가락 하나씩. 천천히. 손등, 손바닥, 손목. 거칠고 마른 피부였다. 한때 수백 명의 직원들 위해서 결제를 하던 손이었다. 회사 하나를 일으켜 세운 손이었다. 지금은 지은의 손 위에 조용히 얹혀 있었다. 그때였다. 미세하게 손이 움직였다. 지은은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다. 워낙 작은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손끝으로 분명히 느꼈다. 회장의 손가락이 지은의 손바닥을 아주 약하게 쥐려는 듯 움직인 것을. 지은은 숨을 멈췄다. 수건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회장이 눈을 뜨고 있었다. 가늘게 힘겹게. 하지만 분명히 지은을 보고 있었다. 그 눈이 초점을 찾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다. 흐릿하게, 천천히. 그리고 지은의 얼굴에 닿았다. 너냐? 쉰 목소리였다. 오래 쓰지 않은 목소리처럼 갈라지고 낮았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지은은 그 두 글자를 들은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너냐?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었다. 그냥 너였다. 하지만 그 너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10년 동안 매일 이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남아있던 사람. 아무도 오지 않던 날에도 온 사람. 그 모든 것을 담은 한 글자였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닦지 않았다. 닦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냥 흘렀다. 소리 없이. 그동안 화장실에서만 울었던 지은이 처음으로 이 병실에서 울고 있었다. 네, 저예요.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숨이 짧았다. 한 단어를 내뱉고 나면 잠깐 쉬어야 했다. 지은은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사람의 속도에 맞추는 것, 그것도 10년 동안 익힌 것이었다. 회장의 손이 움직였다. 떨리는 손이었다. 힘이 없었다. 하지만 방향이 있었다. 지은의 손을 향해. 지은은 손을 내밀었다. 회장의 손이 그 위에 얹혔다. 꽉 쥐지 못했다. 손가락이 살짝 겹쳐지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 힘이 지은은 느꼈다.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이었다. 끝까지 숨을 들이쉬었다. 남은 사람.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장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손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지은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두 손으로 감싸고 가슴 가까이 당겨 쥐었다. 기계 소리가 계속 울렸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지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울음이 나왔다가 멈췄다가 또 나왔다. 오늘은 화장실로 가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울었다. 이 사람 곁에서 처음으로 끝까지 남은 사람. 그 말이 지은의 귓속에서 반복됐다. 칭찬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그냥 사실을 말한 것인지. 어쩌면 셋 다였을 것이다. 어쩌면 그 말 하나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이 담겼을 것이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쌓이고 있었다. 병원 앞마당, 나뭇가지 위 주차된 차들 위에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있었다. 조용하게, 소리 없이. 10년이 그랬다. 소리 없이 쌓였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쌓였다. 분명히 지은의 손에, 얼굴에, 눈빛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손 안에. 회장이 숨을 거둔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새벽이었다. 지은이 곁에 있었다. 기계 소리가 길게 한번 울리고 멈췄다. 지은은 회장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잠깐 조용히 있었다. 이 사람이 편안하기를, 이 사람이 이제는 따뜻하기를. 간호사가 들어왔다. 시간을 확인했다. 지은에게 잠깐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다. 지은은 복도로 나왔다. 새벽 복도는 비어 있었다. 형광등이 조용히 깜빡였다. 지은은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으로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번엔 소리가 났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는 새벽 복도에서, 들을 사람도 없고 위로할 사람도 없는 곳에서 지은은 오래 울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간 건 아침이 됐을 때였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세수를 하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숨기지 않았다. 최 여사가 들어오며 지은을 힐끗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희와 수지는 서로를 봤다. 눈빛이 오갔다. 지은은 그 눈빛을 읽었다. 유언장, 지분, 그 단어들이 다시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단어들로부터 멀리 있었다.
회장의 손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가볍고 떨리던 손이 끝까지 남은 사람이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창밖엔 아직 눈이 남아있었다. 장례식은 사흘 동안 치러졌다. 조문객이 줄을 이었다. 재계 인사들, 정관계 사람들, 오래된 사업 파트너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국화꽃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조문을 받는 자리에는 최 여사와 남편들, 며느리들이 나란히 섰다. 지은은 없었다. 이미 이혼한 며느리였다. 그 자리에 설 이유가 없었다. 지은은 빈소 한쪽에서 음식을 나르고 빈잔을 채우고 조문객들의 외투를 받았다. 장례식장 직원인지 유가족인지 구분되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지은에게 어디 서라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지은에게 수고했다고 하지 않았다. 마지막 날 밤, 빈소가 조용해진 뒤 지은은 혼자 영정 앞에 앉았다. 사진 속 회장은 젊었다. 50대쯤 됐을까 날카롭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지은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봤던 그 눈이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는 몰랐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눈빛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잘 가세요.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향을 하나 올렸다. 절을 2번 했다. 그리고 일어났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오후,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회장 집 응접실이었다. 넓고 무거운 공간이었다. 긴 소파와 원목 테이블, 벽면을 채운 책장들. 지은이 이 집에 처음 왔던 날 시어머니에게 위아래로 훑어 보이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최 여사가 상석에 앉았다. 정희와 그녀의 남편이 왼쪽에 앉았다. 수진과 그녀의 남편이 오른쪽에. 지은의 전 남편도 와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표정을 가다듬은 얼굴로. 지은은 문 가까운 구석에 서 있었다. 앉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당연히 이혼한 며느리가 왜 이 자리에 있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 변호사가 요청했다고 했다. 그 말만으로 충분했다.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지은은 벽에 등을 대고 손을 앞으로 모았다. 이 자세가 익숙했다. 이 공간에서 항상 이랬다. 구석에서 조용히 존재를 지우며. 정희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오늘따라 옷이 공들여 차려져 있었다. 진한 네이비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장례식 분위기에 맞추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은 차림이었다. 그 미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은은 알 것 같았다. 수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손가락을 미세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조급함을 숨기는 방식이었다. 눈은 문을 향해 있었다. 변호사가 들어오는 문. 최 여사만 달랐다. 표정이 없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정면을 바라봤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여자는 언제나 그랬다. 문이 열렸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서류 가방을 들고 안경을 쓰고 천천히 들어왔다. 방안을 한번 둘러봤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다. 잠깐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봉투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였다. 이미 개봉되어 있었다. 공증된 문서였다.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숨소리도 줄었다. 정희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다. 수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최 여사의 눈이 봉투로 향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다. 1번째, 2번째, 3번째. 회사 지분의 분배, 부동산 목록, 금융 자산의 처리 방식. 숫자들이 나왔다.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가족들의 표정이 숫자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정희는 자기 몫이 나올 때마다 속으로 계산하는 듯 했다.
수지는 고개를 약간 앞으로 내밀었다. 그렇게 문서의 절반이 지났다. 변호사가 잠깐 멈췄다. 서류를 한 장 넘겼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목소리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지은은 등을 세웠다. 박지은 씨에게.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최 여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이 집에서 진정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에게 10년의 헌신에 보답하지 못한 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빚이었다. 지은은 숨을 멈췄다. 서울 시내 건물 한 채와 현금 자산 일부를 박지은 씨에게 단독 상속한다. 이것은 조건 없는 것이며 어떤 가족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증한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깊은 침묵이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지금 이혼한 며느리한테 유 원장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변호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의 제기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수진이 지은을 바라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지은은 그 눈빛을 받았다. 피하지 않았다.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은을 바라봤다. 오래, 천천히. 그 눈빛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지은은 알 수 없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무언가인지. 지은은 구석에 서 있었다. 10년 전과 같은 자리였다. 같은 공간, 같은 구석, 같은 자세. 하지만 달랐다. 그때의 지은은 존재를 지우려 했다. 지금의 지은은 그냥 서 있었다. 지울 필요가 없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접었다. 이상으로 유 원장 공개를 마칩니다. 방을 나오면서 지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걸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다.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지은은 생각했다. 끝까지 남은 사람. 회장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다. 남은 것은 지은만이 아니었다. 회장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했던 그 10년을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 지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처음으로 이 집의 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사람을 버린 대가는 결국 돌아옵니다. 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음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단단한 것이 됩니다. 지은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름 대신 야아라고 불리던 여자, 밥도 방도 사람 취급도 없던 여자, 그 여자가 끝까지 남았습니다. 끝까지 남는 건 돈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는 건 권력도 지분도 아닙니다. 끝까지 남는 건 사람입니다. 언제나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어딘가에 지금도 이름 대신 야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닿기를. 당신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사연 한 편이었습니다.